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인코텀즈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인코텀즈 개별 규칙을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물품 매매 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고의 유형, 그 계약 물품의 로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OB, CFR, CIF 이런 정형거래 조건은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이고,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규칙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일한 단 하나, 인코텀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인코텀즈로 해석하시면 되고, 인코텀즈는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최신 버전이지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2010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2000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이렇게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EFC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W, 나머지는 FC, FS, FOB, CPT, CFR, CIP, CIF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EXW만 신기하게 X웍스라고 발음을 하고, 실무하는 사람에 따라서는요 X워크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은 X웍스이지만 이제 실무에서는 X워크라고 발음하기도 하니까 깜짝 놀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부장님이 그 X워크 어딨어? 라고 했을 때는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X웍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인의 최소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이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장이나 작업장이나 창고가 있겠죠? 지금 그 계약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에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자, 인코텀즈에서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모든 인도 의무는 정해진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 물품이 매도인의 처분하에 있다라는 건 매수인이 그 물건을 찾으러 와도 바로 못 가져가고 저 그 물건 주세요, 그 물건 어디 있어요? 이런 느낌이고요. 매수인의 처분하에 있다라는 건 언제든 매수인이 그 장소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 택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택배 반품할 때 집 문 앞에 놔두고 택배 기사님이 알아서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 물품은 택배 기사님의 처분하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내가 문 안쪽에 둔 다음에 택배 기사님이 와서 띵동 벨을 누르면은 여기 반품할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아직 택배 물품이 나의 처분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처분하에 있다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잘 이해하시고, 인코텀즈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은 그 계약 물품이 그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라고 하여서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면 되고, 당연히 운송계약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운송비용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무하는 분들, 아니 매수인이 해외에 있는 매수인이 어떻게 와가지고 통관까지 해가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통관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포워딩이 해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포워딩을 보내면 포워딩이 가서 매수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물건을 픽업하고 수출 통관까지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X웍스일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출 통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매도인이 통관을 해주거나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X웍스에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보험에 관련해서는 한 번에 몰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세요. 운송계약 및 비용 부담 매수인, 그리고 수출 통관도 매수인, 수입 통관은 당연히 매수인이 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X웍스의 문제는 무엇이냐?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적재요. X웍스에서 인도 장소라는 건 결국 매도인이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즉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 한마디로 뭡니까? 높은 확률로 매도인이
하역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도인이 지게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지게차 가지고 있죠? 그럼 지게차로 매도인이 슉슉슉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엑스웍스는 그게 안 됩니다. 엑스웍스는 원칙적으로 적재도 매수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하역설비 지게차를 이용하면 적재가 빨라지는데 엑스웍스는 적재도 매수인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엑스웍스의 두 가지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인이 직접 수출 통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매수인이 직접 적재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엑스웍스에서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주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해주는 그런 규칙은 없을까? 그것이 FCA입니다. 자, F로 시작하는 규칙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운송 비용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통관도 원칙대로 갑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합니다. 자, 그럼 인도 장소는 어디일까요? FCA에서 인도 장소는 수출국에 합의된 장소입니다. 엑스웍스랑 똑같이 그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항구의 창고, 공항의 창고 등 수출국의 모든 합의된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될 수 있으며 합의된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보내준 운송인한테 계약 물품, 화물을 넘겨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엑스웍스와 다른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엑스웍스는 인도 장소가 그 물품의 소재 장소로 한정되지만 FCA는 수출국의 모든 장소가 인도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넘겨줘야 되고 매도인이 직접 적재는 해줘야 됩니다. 운송 차량에. 그것을 우리는 FCA라고 했죠. 자, 그래서 FCA 운송 계약 및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통관은 원칙대로 매도인 수출 통관,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고. 자, 그림대로 보시면 됩니다. 엑스웍스에서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주고 수출 통관까지 하면 되는 거겠구나. 자, 다음 FAS를 보겠습니다. 이제 FAS와 FOB는 같이 볼 겁니다. FAS가 Free Alongside Ship이라고 해서 배 옆에 둔 데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고, FOB가 Free On Board라고 해서 배 위에 올려놓은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AS와 FOB의 차이는 배 옆에 두냐? 아니, 적재, 즉 선적을 하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FAS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FOB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AS와 FOB 차는 딱 하나죠. 배 옆에 두느냐? 배 위에 올려두느냐? FAS의 인도 장소는 어디? 배 옆, 즉 선측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F로 시작하는 규칙들의 공통점,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냅니다. 그리고 통관은 원칙대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합니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FOB는요,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 배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쌓아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면 FAS고, 적재가 이루어진 시점에, 즉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면 우린 FOB라고 하죠. 그래서 FOB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본선 적재라고 합니다. 이제 본선이 실제 운송을 수행하는 그 배를 의미합니다. 그 배에 적재가 이루어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 그래서 FOB에서는요, 본선 적재를 한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하고, 운송 계약 및 운송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통관은 원칙대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FAS와 FOB의 차이점은 명확하고 FCA랑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데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 규칙으로 넘어갈게요. F3형제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C로 시작하는 사형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자, FCA랑 똑같아요. 수출국에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한테 화물을 넘겨줬을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CPT는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즉,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면 FCA,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면 이제 CPT. FOB랑 똑같습니다. 본선 적재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면 FOB,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면은 CFR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운임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운송비라고 돼 있죠? 사실 인코텀즈를 만든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위도적으로 구분해 둔 거긴 한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운송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프레이트를 의미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운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해상 운송에서는 운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FCA나 CPT, CIP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코텀즈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제 컨테이너 복합 운송 화물에 적합한 이제 그런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운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캐리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CPT에서는요. 사실 운임이라고 말하지 않고 운송비, 실무에서는요 뭐 프레이트든 캐리지든 다 운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 운송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론적으로 CFR, CIF에서는 이제 프레이트, 이제 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CPT, CIP에서는 이제 캐리지, 이제 운송 비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CFR이 뭐의 약자예요? 코스트 앤드 프레이트입니다. 이제 코스트, 그 물품 가격, FOB 가격에 프레이트, 운송 비용까지, 운임까지 내라가 되는 것이고, 자, CPT는 뭐예요? 캐리지, 그 운송 비용을 paid to, 이제 매도인이 납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C가 이제 캐리지가 되는 것이고, CFR에선 이 FR이 프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구분 포인트는 아니고 계속 볼게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낼 때 야, 보험까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CPT에서 매도인이 보험까지 가입을 하면 CIP가 되고요. 즉 코스트 앤 I, 인슈런스죠. 보험 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고 이제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내라. 즉 CPT에서 중간에 I, 인슈런스가 붙어서 이제 CIP가 되고요. 그럼 CIF도 명확하죠. 코스트, 물품 가격의 프레이트, 운임까지 내라 해서 CIF는 뭐예요? 코스트, 그 물품 가격에 인슈런스, 보험 계약도 체결하고 보험료도 내고 그리고 프레이트, 운임까지 내라 CIF가 됩니다. 그래서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면 그것이 CIF. 자, 볼게요. CPT,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냅니다. 그리고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원칙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CIF,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부담하면서 통관은 원칙대로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이 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 우린 그걸 보험계약자라고 하죠. 보험계약자가 매도인이 되는 거 CIP가 되고요. CFR, 본선 적재된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죠. 운송계약과 비용 부담, 이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거 매도인, 통관은 원칙대로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매도인이 보험까지 챙기면 CIF가 됩니다. 자, 그래서 CPT와 CIP, CFR과 CIF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FCA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면 CPT, 여기서 보험까지 부담하면 CIP, FOB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비용까지 부담하면 CFR, 여기서 보험까지 부담하면 CIF가 되고, 그렇게 이 FC 삼형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선적지 인도라고 합니다. 선적지 인도, 이 FC 이제 삼형제를 봤다면 이제는 D로 시작하는 것, 즉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책임을 지는 양육지 인도, 이제 D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DAP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도착지 운송수단에서 내려줄 준비를 한 채, 즉 양하 준비를 한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면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됩니다. 자,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건 매도인이고 통관은 원칙대로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이 됩니다. 좀 그렇지 않냐?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왜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를 한 채 인도를 해야 되냐? 양하까지 해주는 거, 즉 내려주기까지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DPU입니다. DAP가 Delivered at Place였다라고 하면 DPU는 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Unloaded, 즉 DAP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되면 DPU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송계약, 운송비용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이고요. 매도인의 부담이고 원칙대로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이 합니다. 야, X웍스라고 해서 매도인의 최소 의무 있지 않았냐? 매수인이 수출통관까지 하는 거. 그럼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하는 거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DDP라고 합니다. Delivered Duty Paid라고 해서 Delivered 인도할 때 듀티, 관세, 내국세, 즉 그 물건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paid, 부담하라, 즉 Delivered Duty Paid, DDP가 됩니다. 운송계약, 운송비용 매도인의 책임이고요. 수출통관 매도인이 하고 수입통관도 매도인이 합니다.
하지만 양화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즉 DAP에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하면 DDP가 되고 DAP에서 매도인이 양화까지 해주면 이제 DPO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 아니 도대체 FAS와 FOB 차이는 알겠다. FAS가 선축에 둔 거, FOB가 본선 적재한 거. 그럼 FCA랑 요 FAS, FOB의 차이는 뭐냐? FCA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합의된 장소가 선축이 될 수도 있고 합의된 장소가 배 위에 올려놓은 걸 수도 있지 않냐? 도대체 FCA랑 FAS, FCA랑 FOB를 구분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화물은 감자 100톤 뭐 이런 식으로 포장되지 아니한 화물을 벌크 화물, 벌크카고, 저는 보통 이제 재래 화물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뭐 요즘 이게 벌크 상대로 운송하진 않죠. 벌크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역 계약 운송이라고 하면은요, 거의 예외 없이 이제 컨테이너 화물입니다. FAS, FOB, CFR, CIF는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재래 화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단일 해상 운송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수백 년 전에는 단일 해상 운송이 다 재래 화물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다 컨테이너 화물이잖아요. 지금은 다 컨테이너 화물이고 또 뭡니까? 거의 예 없이 육상 운송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해상과 항공을 결합하기도 하죠. 자, 한마디로 복합운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복합운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FAS, FOB, CFR, CIF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다, 항공운송이다, 해상운송이지만 육상이나 항공, 다른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운송이다 라고 했을 때는 FAS, FOB가 아닌 FCA를 써야 되고요. 자, 다음 컨테이너 화물이다, 항공운송이다, 복합운송이다 라고 했을 때는 CFR이 아닌 CPT를 써야 되고 CIF가 아닌 CI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거의 다 컨테이너 화물이고 사실 항공운송도 많이 있죠. 그리고 복합운송도 늘었기 때문에 FAS, FOB, CFR, CIF보다는 FCA, CPT, CIP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물론 실무에서는요, 여전히 뭐 비행기로 날아와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FOB, CFR, CIF를 쓰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뭐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컨테이너 화물이라면, 항공운송이라면, 복합운송이라면 FCA, CPT, CIP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보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 피보험자가 됩니다. 피보험자는 예외 없이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자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화재보험 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불났어요. 그럼 내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고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보험사기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해주고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당연히 피보험자는 저예요. 제 자동차니까 사고 났을 때 제가 보험금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제가 아직 어리고 그래가지고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누가 피보험자가 될지는 명확하죠? E, F, C, 선적 진도 보낼 때만 멀쩡하면 되죠.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시 또는 손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죠. 즉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고텀지에서 보험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FC는 반드시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돼야 됩니다. 자, D는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D 규칙에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D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피보험자가 돼야 됩니다. 이건 명확해요. 이 FC는 매수인이 피보험자, 이제 D 규칙은 매도인이 피보험자. 자, 그럼 보험계약자는요?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동일해야 됩니다.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위험에 대해 알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피보험자니까 내가 나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즉 내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가 되는 게 맞고, 우리 집 화재 보험이라고 하면 나의 위험에 대해 내가 알아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게 맞죠? 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는 보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운송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게 맞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E와 F 볼게요. 운송 중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죠. 그리고 이 F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송계약 체결하면서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F는 매수인이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가 되면 됩니다. 자, D는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책임져야 되죠. 매도인이 피보험자입니다. 그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 됩니다. 즉 D 규칙은 매도인이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CPT CF8이요.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운송 중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알아서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 돼요. 그래서 C 규칙에서는요. 이제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로서 즉 매수인이 알아서 보험계약 체결하면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됩니까? 여기서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매수인이 보험계약자가 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운송계약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C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매도인한테 연락해서 야, 운송계약 다 했어? 야, 운송계약 정보 좀 줘봐. 그 계약 정보가 있어야 내가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CIP, CIF가 나온 겁니다. 편한 대로 가자라는 거예요. CIP, CIF는 어찌됐건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해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죠. 자, 그래서 CIP, CIF는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CIP와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요? CPT나 CF8이 보험은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죠.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FC, D 그룹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FC 선적지 인도와 D 양육지 인도로도 정리가 됐을 것이고 FCA와 이제 나머지 F 규칙 CPT와 CF8, CIP와 CIF 이것도 구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인코텀드 2020과 2010의 차이점은 뭔데? 실무에서는 아직도 2010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2010과 2000의 또 차이점은 뭔데?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2000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020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2010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에서야 2020을 기준으로 모두 출제가 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인코텀즈 2010과 그리고 2000에 대한 지식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코텀즈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